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을 4주 앞두고 이번 총선 가장 중요한 벨트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 한강 벨트입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대부분 이 한강 벨트에서 이긴 당이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이 휩쓸었지만 2년 전 대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는 여당으로 쏠렸죠. 한강 벨트 11곳에 여야는 나름 엄선한 최고의 카드들을 공천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초박빙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총선 승부처 한강벨트 대진표 11곳이 완성됐습니다. 마포을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함은경, 운동권 출신 후보끼리 맞붙습니다. 용산과 광진을에선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지고 중구 성동 갑을에서는 여당의 여성경제 전문가들이 전 현직 의원들과 맞붙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동작을 탈환을 노리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류사명 후보의 대결, 김영주 후보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하는 영등포 갑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총선 때는 용산을 제외하고 한강벨트 10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반대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스윙부터 한강벨트는 예측이 불가능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갑은 여야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고 중성동갑에서도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팽팽합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정치는, 선거는 이기고 지는 단순한 게임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한강벨트, 선거 직전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이어질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강벨트를 탈환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강벨트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만나보니 지금부터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강벨트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강벨트에서 승기를 잡아야 수도권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채널에 이어 만난 나 위원장은 한강벨트 판세를 초박빙으로 봤습니다. 한강벨트가 상당히 여야의 지지가 그동안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고 또 여야의 지지가 지금도 굉장히 초격차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아닌 민주당이 망쳐놓은 의회 심판 선거라고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의 이 정치 선거는 국민들에게 이번에 안 먹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뽑아야 된다. 동작을 정치 선거로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강 벨트 중 아직 확실히 승기를 잡지 못한 동작, 강동, 중성동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물과 구도는 정해졌고 이제 바람을 만들 차례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강 벨트를 돌고 또 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나경원 전 의원 출마지 이 서울 동작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한강벨트 사수의 중요함 때문이죠. 이 대표는 각이 사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응징해야지요. 심판해야겠지요. 해처리로 할 수 없으면 멍덩이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가 연이틀 같은 지역구를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한강벨트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동작을 잡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다가 사직한 류 후보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상대 후보는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 언어로 한다면 각이 산다, 싸워볼만하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러 동작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자 동작에
왔습니다. 강남 3구에서 우세한 국민의힘 바람이 다른 한강벨트로 퍼지는 것도 동작을 해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벨트 접전 지역에서 이겨야 서울에서 기세를 몰 수 있다며 동작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곧이어 대통령실이 있는 정권심판벨트의 중심, 용산도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이번 총선 가장 뜨거운 곳을 보여드리는 더스팟 254. 오늘은 한강벨트의 최대 스윙보터 지역이죠. 서울 중성동 갑으로 갑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한강벨트 격전지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지역 연고는 없지만 인지도는 높은 두 여전사가 맞붙는데요. 후보 만나보시죠. 서울 서초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서울 강남 국회의원을 지낸 전 국민권익위원장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맞붙습니다. 경제적인 식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워낙 전문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책상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과는 또 현장은 다르다. 실제로 해결해 왔던 그런 성과를 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2016년 서울 중구와 성동구가 합쳐진 이래 두 차례 총선 모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선 때 세개동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울었다가 지방선거 땐 모든 동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 오차 범인의 접전이지만 지역별 표심은 들쭉날쭉입니다. 용답동의 서울교통공사 차량 기지입니다. 높은 담벼락 때문에 차량 한 대도 지나다니기가 힘든데요. 윤희숙 후보는 민주당세가 센 낙후된 동네를 살리겠다며 이곳을 찾았습니다. 요 수동차가 여기 진입을 돼가지고 불길이 좀 났는데 그냥 그 옆집까지 홀라 다 전소가 됐어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모아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시민 여러분? 용답동은 지난 대선 때도 민주당에 표를 준 험지지만 경제를 잘 아는 여당 후보를 앞세워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최근 핫플레이스와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아진 성수동입니다. 보수세가 점점 강해지는 곳인데요. 전현희 후보는 뺏길 수 없다며 밀려난 상인과 청년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제화 공장이 밀집해 있었지만 지금은 팝업 스토어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야 됩니다.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기업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이 살아남기도 힘든데 또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또 자리를 잘 잡고 되게 구청이나 서울시나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상생하는 이런 도시로 발전을 하면은 그게 새로운 이런 도심의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여야 모두 반드시 이기겠다며 필승카드를 내려보낸 서울 중성동 갑. 한강벨트 승자는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서울 중성동 갑에서 더스팟 254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동작을 받고 방금 중성동갑도 가봤어요. 네. 한강벨트 뭐 11석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한강벨트를 잡아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 대 84석으로 압승했던 21대 총선. 한강벨트 가운데 서울 용산구만 미래통합당이 승리했고 나머지 10석 모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20대 총선에서도 한강벨트에서 9대2로 이긴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원내 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민주당이 이긴 건데 보수 정당도 한강벨트에서 이긴 적이 있죠? 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0석을 가져가면서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18대 총선에서 한강벨트를 석권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중구가 별도 선거구라 총 12석이었는데 한나라당이 10석을 쓸어 담았고 지역구 선거에서도 131석 대 66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에서 보수 정당이 한강벨트를 잡는다는 건 그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겁니다. 자, 28일 앞두고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지역의 여론조사들을 많이 시행하는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박빙 접전 중입니다.
자, 앞서 더스팟 254에서 다녀왔던 중성동갑 지역구. 자, 어제 오늘 이틀 사이 여론조사가 줄줄이 발표된 만큼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자,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36.6% 대 42.9%, 미디어 토마토와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는 각각 40.8%와 42.7%, 31% 대 35%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마포 갑도 조정훈 후보 41.5%, 이지은 후보 43.7%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자, 나경원 후보와 류삼영 후보가 대결하는 동작을 나 후보가 1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자, 류 후보가 지역구 활동을 본격 시작하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붙는 광진을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최근에는 고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함은경 후보의 마포 을 지역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쭉 봤더니 진짜 대부분 박빙인데요. 이게 또 4년, 2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표심이. 네,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대선 때 정권 심판론이 거셌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강벨트 전 지역에서 승리했고요.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민주당으로 갔다가 2년 전에는 또 국민의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한강벨트가 원래 이런 곳이에요? 네, 서울은 아무래도 재개발 이슈나 집값 문제 그리고 정치적 현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라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강벨트가 가진 스윙보터로서의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탄핵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박빙인 곳. 잡으면 이깁니다. 양당 전략이 뭐예요? 자, 국민의힘은 일단 이름감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부족한 인지도를 채웠습니다. 영등포갑 현역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을 영입해 지역구에 그대로 전략 공천했죠. 조정훈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야권 저격수로 유명한 후보들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살리면서 반윤 구도를 만들었는데요. 대표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이 있고 유삼영, 이지은 두 후보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 출신이라 반윤 이미지가 크죠. 자, 여기에 한동훈, 이재명 두 당대표도 적극 뛰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영등포구를 찾아 김영주, 박용찬 두 후보를 지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연속 동작을 찾은 데 이어 용산까지 찾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자, 민주당 이 비명과 갈등을 벌였던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두고 시민사회 측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목 두 후보가 사퇴했는데 문제 있는 인사가 더 있다는 겁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입니다. 흔들림 없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진실을 되찾아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라면 병역 의무를 완수한 사람이 적절하다며 국민이 민감해하는 문제인 만큼 공관위가 적절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반미 활동 논란 등으로 민주당은 전지의 정영희 후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결국 두 사람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측은 더 이상 사퇴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두 후보의 사퇴 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부화내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임 전 소장도 채널A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사회목 4명을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져오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내부 충돌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진짜 정치부 이동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시민사회 측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퇴짜 놓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진보당 같은 후보를 추천했다. 사회적 약자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반미 이념 활동을 세게 한 인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진보당의 비례대표 3명에 울산 북구 후보 단일화까지 해서 4석을 양보한 걸로 족하다. 우리가 원했던 사회적 약자 콘셉트 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보당 같은 후보, 이 말이 딱 귀에 들어오는데 민주당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통합 진보당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통진당은 10년 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을 계기로 해산됐죠. 당시 통진당이 13석을 얻었는데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진당 핵심이던 김재현, 이상규 전 의원이 지금 진보당에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종북 세력과 연대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진당과는 선을 긋고 싶은 거죠. 진보당은 억울해합니다. 진보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당원들 중 통진당 계열은 소수고 70~80%는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과 진보당 비례뿐 아니라 지금 지역구도 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진보당이 후보를 낸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김두관, 어기구 의원처럼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는 곳도 있지만 전국 15곳 정도에는 여론조사로 단일화 경선을 진행합니다. 잡음도 있는데요. 서울 관악을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진보당 전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정 의원이 단일화 경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2년 전 이상규 전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서 당선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진보당과 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진보당의 조직력이 탐나기 때문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해 노조가 뒷받침하고 있고 당원이 10만 명, 조직력이 셉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 80여 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당비는 거대 양당이 월 1,000원인데 진보당은 월 10,000원, 10배죠. 충성도도 그만큼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몇천 표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 등 접전지에서 진보당 표가 소중하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대선을 위한 포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지난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로 졌는데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2.37%를 득표했죠. 한 친명 핵심 의원은 심상정 의원과 단일화만 했어도 이 대표가 이겼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총선부터 야권 단일화를 해서 대선까지 쭉 이어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시민사회 후보에 퇴짜를 놓는 그럼 진짜 이유 알려주시죠. 중도층 표심 때문입니다. 진보당이 중요해서 4석이나 양보했는데 시민사회 측까지 친북, 반미 성향 후보를 내면 중도표가 떠날까 걱정해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보당의 조직표는 탐나지만 그 색채가 강해질 경우 중도표가 떠날 수 있으니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이동훈 차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여론조사 보면 곳곳이 초박빙입니다. 그럼 승패를 가른 사람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일 겁니다. 이 무당층을 잡아야 승리에 가까워지겠죠. 여론하는 기자 유승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이나 무응답을 택한 사람들을 무당층이라고 부릅니다. 선거 28일 앞두고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숨은 표심을 잡아야 여야는 승리할 수 있죠. 이 무당층은 얼마나 될까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줄고 있습니다. 1월 25%였던 무당층 직전 조사에선 19%까지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29%였던 무당층이 20%로 줄었습니다. 현재 유권자 5명 중 1명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당층은 주로 어떤 이들일까요? 20대, 30대가 많았습니다. 20대의 47%, 30대의 32%, 다시 말해 20대의 거의 절반, 30대의 3분의 1이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2030은 투표권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고 잘 뭉치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4년 전 총선보다 무당층이 줄었다는 겁니다. 4년 전 총선 한 달 앞둔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무당층은 31%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12%포인트 줄었습니다. 거대 양당 지지율을 합치면 거의 그만큼 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이 지난 총선보다 더 결집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번 총선, 지난 총선보다 무당층이 줄어든 만큼 오히려 무당층 한 표 한 표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2030 무당층 표심을 빠르게 잡는 것이 승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이 일었던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이 공세했는데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은 사과한 만큼 당이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겠다고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받는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에서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들은 습관적 5.18 왜곡에 당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며 도 후보는 사퇴하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는 5.18과 관련해 홍역을 많이 치른 만큼 당이 바뀐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앞서 비대위 회의 때 도 후보 공천 재검토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수청이라고 하는 경도 수도권 청년에게는 좋은 영향일 수는 없다.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비대위원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일단은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님께서 달라진 입장 그리고 사과문을 게시하신 만큼 우리 당이 다 같이 또 힘을 합쳐서 우리 광주 그리고 호남에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는 15일 전남 순천과 광주를 잇따라 찾아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초박빙 선거 오늘부터 여야 선거 수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날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초박빙 선거 하는데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뛰신 지 뭐 한두 달 되셨습니다.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네. 지지가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느끼십니까, 현장에선? 네. 초박빙 선거 여론조사랑 좀 달라요? 여론조사가 꾸준히 하는 조사면은 네. 저희들이 그 추세를 중시하는데 네. 갑자기 튀어나오고 또 튀는 조사들은 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 편차가 크거든요. 네. 참고를 할 뿐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28일 남은 지금 만약에 선거라면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현재는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네. 팽팽한 접전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민생, 특히 물가, 금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심으로 다가가고 거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걸 지키고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지금 뭐 결집을 하고 또 투표장에 나갈 그런 명분들을 합리화하는 명분들을 만들면서 네.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또 서로 실수가 또 변수를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고 또 공천 국면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가다가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제 정체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만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 상황 보면. 그동안에는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네. 야당에서는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 범죄의 피의자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철벽을 치고 정권 심판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명분을 못 찾다가 네. 이제는 공천이 끝났고 아무튼 이제는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야당을 찍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국 그 신당 때문에 자신들끼리 좀 합류하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원래 만나야 될 지점에서 지금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승부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승부다. 4년 전에요. 수도권 121석 중에 국민의힘 몇 석 가져가신지 아시죠? 16석 가져갔습니다. 완전 참패였는데 한강벨트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도권 민심 4년 전과는 확실히 다릅니까? 4년 전에는 탄핵과 코로나가 두 개가 겹친 선거였고요. 그거보다는 민심이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역시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집권 여당이든 이 반대 야당이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뭐 탄핵으로 완전히 정권을 그냥 파국으로 끌고 가자라는 야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어디가 정말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겸허하게 다가가고 가장 중요한 민생과 국가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느냐. 그 경쟁이라고 봅니다. 결국 키는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달라고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당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수도권 선거에 앞으로 변수가 뭡니까? 28일 남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민생과 앞으로 3년씩이나 남은 국정 운영에 지속적인 어떤 개혁과 안정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집권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겸허하게 앞으로 민생과 국가 운영을 제대로 좀 잘 챙기겠다라는 믿음과 비전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막판에 막말이라든지 교만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악재는 빨리빨리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 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어떤 선거다라고 규정하고 계세요? 우선 이재명 대표의 범죄자가 오히려 국가를 자기의 방탄용으로 사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는 일단 심판을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 금리,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 미래의 민생에 대한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다음에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연일 경선에서 비명들이 줄줄이 패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비명 경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한 비명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오늘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측이 여론조사 업체와 짜고 사전에 불법 여론조사를 기획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지난달 24일 한 업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하루 전 정 원장 측에서 투표 독려를 하면서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에 02로 전화가 걸려올 거예요. 전화 오시면 정봉주 후보 지지한다고. 정 원장은 채널A에 아무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도 여론조사 진행 여부를 물으면 대개 확인을 해준다면서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선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 도종환, 최고위원을 지낸 송갑석 의원이 패배하면서 경선에서 진 비명 현역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노골적인 숙청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인 친명행제, 비명행사 사천에 함께 분개해 주셨고 민주당은 오늘 밤 비명계 전해철, 신동근 의원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홍지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뭘까요? 묻지 마세요. 뭘요? 네, 바로 과거입니다.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이 과거 발언으로 난처해지곤 하죠.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정봉주 후보가 그렇습니다. 6년 전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네, 저 발언 논란이 많았죠. 네, 남북 관광단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온 건데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보다 2년 전엔 우리 국군 장병 2명이 목함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는 참사를 겪기도 했거든요. 네, 비판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뭐 사과를 했죠. 네, 정 후보는 SNS에요.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유선상 사과드렸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라며 사과했는데요. 목발 경품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고요. 정 후보는 청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며 오늘 유튜브 출연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 요즘 이 뭐 막말 비슷한 것들 상당히 지금 경기령을 내리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된 인사가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경기 수원정에서 박광원 의원을 꺾고 나온 김준혁 후보도 과거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종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네, 2019년에는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후보들의 과거 막말들이 계속 소환되고 있거든요. 5년 전에 5.18 폄훼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대구 중남의 도태우 후보에 이어 7년 전에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 글도 논란이 됐고요. 부산 수영의 장해찬 후보 역시 부적절한 글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막말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네, 국민의힘도요, 후보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말이겠죠. 특히 유권자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매사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발언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또 닭발나무, 선거 앞두고 또 나무가 논란이에요?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는 김도읍 후보의 사무소 앞 나무가 논란인데요. 현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김도읍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앞에 나뭇가지가 마치 닭발처럼 잘려 있습니다. 장가지뿐 아니라 굵은 가지까지 모조리 친 건데요. 옆에 나무와 비교해봐도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후보 현수막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구청 측이 나뭇가지를 정리한 바로 다음 날 이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현수막이 가려지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측은요, 가지치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작업이 이뤄진 줄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후보 측은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 짤은 구청 측은 뭐라 그래요? 네, 구청에서는요, 김도읍 후보 사무소가 있는 건물주가 요청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가로수가 아닌 공원 녹지라 과도하게 잘라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같다는 건데 전에 뭐 이재명 대표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비슷하죠. 2년 전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 사무소 앞 나무가지가 모두 잘려나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현수막 때문에 자른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원희룡 후보도 이 가지치기 의혹을 제기했었죠. 이번에도 잘려나간 벚나무를 보며 시민들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후보들은 아니다, 몰랐다고 하지만 공교롭게 선거사무실 현수막 앞 나무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로운 건가요? 진짜 의도했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 모레 또 한 번 분수령을 맞을 것 같습니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여 집단 사직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죠. 정부는 교수마저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어젯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레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도 모레 열릴 비상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8일 전원 사직을 의결했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한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교수들이 조금 무슨 욕심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학생들하고 타협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야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이 죽으라는가? 빨리 설득시켜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부르지어도 나오겠나? 정부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진료 유지 명령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대 증원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교수들까지 떠날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더 작은 1차, 2차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들에겐 구급차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상급 종합병원. 환자를 옮기려는 구급차들이 대기 중입니다. 10kg까지 10만 5천 원이에요. 10kg 이후로 키로당 1,300원이에요. 전공이 공백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때도 구급차 비용은 환자 몫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옮겨가는 경우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종류, 이동거리, 의료진 동승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이용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응급치료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1, 2차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를 뽑으면 월 400만 원을 지원해 의료진 확보도 독려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반정부 시위 중인 갱단의 무장폭동이 일상이 됐습니다. 우리 교민 70명의 안전이 걱정인데 채널A가 현지 교민을 처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사실상 감금 상태라고 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무장 갱단의 난동으로 거리 곳곳 타이어가 불에 타고 시신이 질비합니다. 주민들의 피난 행렬도 이어집니다. 현재 IT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70여 명. 오래전 터전을 잡은 선교사와 기업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혼란은 처음입니다. 갱단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세력들이 그쪽은 손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근본에는 총소리도 많이 나고. 10년간 IT에서 의료 봉사를 해온 김성은 씨도 국경 지역에서 머물며 상황을 살필 뿐입니다. 현지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란 증언입니다. 길을 막고 통행세 받고 또 부자들 오면 납치하고 차량 빼앗고 이쪽으로 치워줄 사람이 없잖아요. 길거리에 나선 사람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시체들이 이렇게 남아있죠. 일부 기업은 결국 공장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집 앞에서 한 일주일 전에 계속 총소리 나고 집 앞에서 그 때문에 긴급 요청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무장 갱단이 공항을 습격해 하늘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교민들은 사실상 고립됐다며 공포심을 드러냈습니다. 공항이 막혀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사실 억류 상태에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크나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탈출구가 없다. 갱단의 사퇴 압력을 받던 총리가 끝내 사임하면서 과도위원회가 꾸려지기로 했지만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출을 원하는 현지 교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지원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수도권 일대 대형 쇼핑몰 특정 브랜드만 노려서 5천만 원 상당의 옷을 훔쳐 달아난 베트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특수 가방을 이용하면 매장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최다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성인 몸통만한 흰색 가방을 안고 걸어가는 여성. 일행도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대형 쇼핑몰 한 매장에서 1,000만 원어치 의류를 훔친 베트남 절도 조직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미 4시간 전 또 다른 대형 쇼핑몰에서도 600만 원어치 옷과 속옷을 훔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제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복합 쇼핑몰 6곳의 SP의 의류 매장만 노려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습니다. 일부 조직원이 망을 보면 다른 조직원이 진열대에 펼쳐진 옷을 특수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렇게 특수 가방에 상품을 넣어 나가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워낙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 울리는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울렸던 것 같아요. 일부 조직원은 범행을 위해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직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네, 마사회는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경마 막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며 시범 사업 중입니다. 불법 경마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불법 경매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일본 등 해외 경마부터 경륜, 경정 등 각종 경주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만 열리는 한국 경마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막권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연말부터 온라인 경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 사이트는 벌써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20대 A씨는 지인에게서 불법 도박 총판으로 활동해 돈을 벌자며 이 사이트 링크를 받았습니다. 6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발권하게 되면 유저 많아져. 이것도 돈 되니까 해봐 하면서 총판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 마사회는 불법 경마 시장이 8조 원이 넘는데 온라인 경마가 활성화되면 이것을 양지로 흡수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하지만 마사회 앱으론 5만 원밖에 걸 수 없지만 불법 사이트에선 10배 많은 5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막권 시스템이 오히려 불법 경마 시장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발매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일시에 확산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불법 사이트 폐쇄와 차단을 위해선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며 구슬하고 2억 4천만 원을 받은 무속인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구슬하고 돈 받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유죄인지 박자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당이 인간의 기륭화복을 비는 굿. 대법원은 무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또 당첨을 원하면 굿값을 달라고 했고 23차례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그런데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알면 제가 산다고 진술했습니다.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자백한 겁니다. 법원은 A씨가 전통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났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속인이 대가를 받는 게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A씨처럼 속일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사기가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갖고 돈을 받았다든가 기대를 100% 하게 한다면 그거는 유죄가 되는 거고. 실제 다른 한 무속인은 아들이 단명한다니 도와달라는 부모로부터 4억 원을 받고 구술했지만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대화를 녹음해두라고도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정량을 표시하고 카드 결제도 받겠다. 여러 개선책을 내놨었죠. 어찌된 일인지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경제카메라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15,000원짜리 모둠전에 부실한 10조각이 나왔다는 유튜버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와 광장시장 상인회는 정량 표시제 등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모둠전 양은 많아졌지만 저렴한 소시지나 맛살꼬치, 소 허파전이 대부분입니다. 정량을 표시한 매장은 전집 7곳이 전부인데 이들도 정량인 600g을 재지 않고 음식을 내줬습니다. 이게 한근이에요? 여전히 카드 결제도 안 됐습니다. 비싼 금액에 양도 적고 카드 사용도 솔직히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조금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습니다. 광장시장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25만 8천 명에 이릅니다. 경동시장의 2배, 통일시장보다는 4배 가까이 많은데요.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 등 외지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임대료가 서울의 다른 전통시장보다 3배 가까이 높고 물가 역시 치솟다 보니 바가지 논란에도 광장시장 상인들은 음식값이 비싸지 않다고 말합니다. 상인들은 올 상반기 시행하기로 한 정량 표시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를 강행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는 데다 법에 없는 의무를 부과한 거라며 식약처, 규제개혁위 등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에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전통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몰리는 이곳은 순대 5, 6인분인 1kg이 4,000원입니다. 밥도 싸고 해서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어요. 저울과 함께 먹거리가 얼마나 제공되는지 알 수 있게 음식 모형을 설치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또 이 맛이어야 하고 양도 제가 드린 그 양이어야지 계속 신뢰가 쌓여서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신뢰가 높아지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 손님도 늘었습니다. 그람으로 재시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좀 괜찮다? 되게 좀 정직하게 하시는구나. 광장시장이 한국의 로컬 푸드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잃고서는 전통시장 명맥 유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개발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주를 향한 민간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스페이스X 우주선이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무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태운 우주선 캡슐이 빠르게 내려옵니다. 이 속에서 낙하산 4개가 나와 펼쳐지더니 사뿐히 바다 위에 내려앉습니다. What a beautiful sight.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we have Dragon splashdown. 현지 시간 어제 새벽 우주 비행사 4명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드래건을 타고 미국 플로리다 펜서콜라 앞바다에 귀환하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8월 지구를 떠난 지 199일 만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약 반년간 머물며 인류가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지 각종 실험과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Their goal is to try and figure out what the mechanism is behind bone loss in space. To study some human brain cells to understand how brain cells age in space. 주목할 부분은 비행사 4명이 미국, 덴마크, 일본, 러시아 등 모두 다른 국적이라는 겁니다. 최근 고조되는 미러 간 갈등에도 우주 협업만큼은 계속됐다는 분석입니다.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we have up here, it's an indication of what we can do when we work together.
미 항공우주국과 스페이스X가 협력한 국제우주정거장 유인 수송 업무는 이번이 7번째입니다. 8번째 임무는 현지 시각 3일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러시아 대선이 이틀 뒤에 열리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전투표가 논란입니다. 투표함이 투명해서 속이 다 보이고 선거 요원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선거관리 요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투표함이 투명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관리 요원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 찍을지 표기하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접지도 않고 투명 투표함에 넣습니다. Я жду, что мы выберем достой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обеспечит нам в перспективе хорошую жизнь. 이틀 뒤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2022년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비밀 투표가 아닌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 군인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놓고 투표 원칙을 어기다 보니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합리화를 위해 높은 득표율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서방을 향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ы, конечно, готовы. Они у нас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ся. Постоянно. 또 북한에 대해선 자체 해구산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핵과 관련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언은 핵협력 등 러북 군사 밀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혹에 선을 긋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에서 국민 생수로 사랑받던 제품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친일 의혹을 제기하면 여론이 움직이는 막무가내 애국주의 때문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멀쩡한 생수를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립니다. 도로에는 먹지도 않은 생수통이 버려져 있습니다. 중국 최대 생수업체 농부산천 제품들입니다. 30년 가까이 국민 생수로 사랑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겁니다. 창업주의 아들이 미국 국적이라며 비호감 여론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친일 논란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농부산천 생수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 포장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이 일본 일장기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겉포장에 일본의 후지산과 교토의 사찰을 그려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업체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이후 나타난 중국 내 반일 분위기가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겹쳐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막무가내 애국심은 최근 중국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에 대한 2,700억 원대 소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작 붉은 수수밭 등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미화했다는 이유입니다. 중국 내 애국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조차 관용과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결혼식 어떠십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이 결혼식장으로 변신한다는데요. 어떤 곳들이 새로운 결혼식장이 되는지 박지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새롭게 개방합니다. 특색 있는 장소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한 120여 개 공공시설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란못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쁜 모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요. 공공예식장 공간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은 서울시 기준 예식비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으로 민간 예식장에 비해 저렴합니다. 좋은 일이죠. 요새 예식비도 비싼데. 그것 때문에들 청년들이 되게 고민들도 하고.
배롱나무 꽃 피어도 예쁘고 모란꽃 피어도 예쁘고 결혼식 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정부는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가격 등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또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신혼부부를 위해 내년부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예식장 대관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컵을 앞둔 전지훈련 기간 중에 판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임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일부 축구 대표 선수들이 판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한 건 아시안컵 대회 직전 아랍에미리트 전지훈련 기간 중입니다. 선수들은 대표팀 숙소 내 휴게실에서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대표팀의 지원 스태프 한 명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칩을 활용해 판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분 전환 차원에서 가볍게 즐기는 수준을 넘어 때로는 밤늦게까지 게임이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팀 훈련에 지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축구협회는 카드 게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박성 게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카드를 비롯해 보드게임과 게임기 등이 비치돼 있고 음료수 4기 정도의 금액이 오간다는 설명입니다. 훈련 뒤 골대 맞히기 내기처럼 이번 카드게임 판돈도 몇만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원 스태프가 선수 이외 출입 금지 구역인 휴게실에 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회는 이 직원이 선수들이 최대한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스태프는 선수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감독의 지침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다음 주 메이저리그 개막전은 미국식으로 열리는데 응원만큼은 한국식입니다. 치어리더들의 준비가 한창인데요. 정윤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앞둔 고척돔. 곳곳에 스타 선수들의 사진이 걸리면서 관중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LA 다저스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한국식 손가락 하트와 볼 하트로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야구 응원을 전파할 치어리더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마성 안타! 음악에 맞춰 안무 연습이 한창입니다. 개막전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음악은 국내 프로야구 응원가에서 가사를 뺀 상태로 사용됩니다. 스포츠 응원 문화 하면 KBO라고 생각하는데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목이 터져라 선수별 맞춤 응원가를 부르고 경기 내내 힘껏 구호를 외치는 한국 야구 팬들. 한국 야구장이 거대한 노래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해외 팬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f you're in Korea, you have to go to a game. One of the best and most fun sporting experiences I've ever had. 이에 비하면 가족 단위 팬들이 많은 미국 야구장 관중석은 통일성이 덜합니다. 열정은 똑같지만 더 개별적으로 야구를 즐깁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는 K 콘텐츠. 이번엔 거대한 노래방이 될 응원 문화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지상파 방송사의 제허가 재승인 최대 유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한덕수 총리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날 새하얀 눈으로 덮인 한라산 백록담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충남 비인 해변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적조 현상으로 형광빛 파도가 밀려옵니다. 단풍과 적설이 공존하는 강원 삼척의 가을날까지 모두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봄의 기운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시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밤사이에 수도권에 먼지가 유입돼 내일은 먼지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3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부산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8명을 제명했습니다. 제명할 정도의 큰 잘못이 뭘까 당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비례정당에 꿔주기 위해 제명시킨 거니까요. 이 비례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으니 제명이란 꼼수를 쓴 겁니다. 이 꼼수 민주당도 조만간 똑같이 하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명분이 실종된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